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현숙이에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면서 홀로 아들 동우를 키웠죠. 처음 시장에 자리 잡았을 때가 떠오르네요. 남편과 사별하고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을 때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말도 많았어요. 하지만 3살배기 동우를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시장 한 구석에 조그만 채소 좌판을 펼치고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죠. 동우는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하고 밥 먹고 잠들곤 했어요. 지나가는 손님들이 귀엽다고 과자도 사주고 시장 상인들이 번갈아가며 돌봐주기도 했답니다.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건 시장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없는 살림이지만 반찬도 나누고 김장도 함께 담그면서 정을 나눴죠. 동우가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엔 가게도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좌판에서 시작한 장사가 이제는 점포를 얻을 만큼 커졌거든요. 아들은 공부도 잘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집안일도 도와줬죠. 고등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시장 사람들도 다들 내 일처럼 기뻐해 줬답니다. 대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동우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줬죠. 둘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러던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기업에 입사하더니 승진도 빨랐죠. 시장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연숙이 고생했네. 이제 좀 편하게 살겠어. 하지만 전 일하는 게 좋았어요. 채소 다듬고 손님과 이야기 나누는 게 제 낙이었거든요. 그러다 동우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상대는 재벌 집 딸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걱정도 됐어요. 우리 같은 서민하고 잘 어울릴까 싶어서요. 혜진이라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 같았죠. 결혼식 전에 시장에도 여러 번 찾아왔어요. 손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채소 다듬는 것도 배우겠다고 하고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어요. 평생 장사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다들 한복을 맞춰 입고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그때만 해도 참 좋았죠. 처음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반찬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부엌을 도맡아 했죠. 동우도 행복해 보였고요.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요. 결혼 2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죠. 시장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죠. 지금 좀 바빠요. 동우에게 물어보면 대충 둘러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40년간 일구어온 채소 가게를, 그리고 제 인생을 촌스럽다고 했죠. 더 서글픈 건 아들 동우의 변화였어요. 예전엔 매일같이 전화하고 주말이면 꼭 들러서 살펴주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 눈치를 보며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죠. 결혼 100일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왔더니 다음엔 신발, 그 다음엔 옷으로 점점 더 화려해졌죠. 동우의 월급이 적지 않았지만 혜진의 씀씀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한 번은 혜진이가 들고 온 쇼핑백을 보다가 깜짝 놀랐죠.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명품으로 치장한 며느리가 시장 채소 가게에 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시장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지내더니 이제는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지나가기 일쑤었죠.
제가 며느리 다니는 백화점 근처에서 장사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혜진이가 친구들과 점심 먹고 쇼핑하는 걸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하려 했어요. 젊은 사람이 멋내고 예쁘게 꾸미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돈 쓰는 건 크게 써도 시어머니 용돈은 아까워하더라고요. 명절 때 제가 손주들 용돈 주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손주들 학원비가 비싸다면서 매달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시장 일이 힘들다며 가게를 정리하고 아파트 관리비라도 보태라고 했어요. 채소 가게가 촌스럽다고 동우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했죠. 결혼 전까지만 해도 동우는 제 의견을 늘 물어보고 존중했는데 이제는 아내 말만 듣고 저를 대했어요. 주말에 시장에 들르던 발걸음도 뜸해졌고 전화도 점점 짧아졌죠. 혜진은 집에 초대할 때마다 저보고 손 소독을 하라고 했어요. 채소 만지는 손이 더럽다나 뭐라나. 할머니 손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 손주들 앞에서도 이러더군요. 명절 음식도 제가 하던 걸 이제는 다 밖에서 사오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김치도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 두고 비싼 김치를 사다 먹었어요. 설날에 떡국을 끓여갔더니 냄새 난다고 버리더라고요. 추석에 송편을 빚어갔더니 위생이 걱정된다면서 손주들 주지도 않았어요. 시장에서 손님들이 물었죠. 연숙 씨, 요새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아요? 매일 아침 장사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늙어가는 게 보였어요.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동우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전에는 어머니 편이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 편에 서서 저를 보는 게 마음 아팠죠. 시장 사람들은 알아챘어요. 제가 웃어도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다고.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혜진은 매달 카드값을 걱정하면서도 아들 월급은 자기 옷과 가방 사는 데만 썼죠. 시부모 용돈은 한 푼도 안 되는데 친정 부모님께는 매달 큰돈을 붙여 보내더라고요. 봄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장을 보고 돌아와 가게 문을 열려는데 혜진이가 서 있더군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봉투 안에는 호화로운 양로원 팸플릿이 들어 있었죠. 여기가 요즘 제일 좋다고 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시장 한 구석의 채소 가게는 이제 며느리 눈에 가시였나 봐요.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내 가게도 있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혜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부모님들 이런데 모신대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거절하자 이번엔 동우를 내세웠어요. 동우 오빠도 어머님 연세에 고생하시는 거 보기 안쓰럽대요. 마치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편한 대로 저를 치워버리고 싶은 거였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돌변했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김현숙 씨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양로원에 보내려고 한대. 아들은 뭐 하는데 가만히 있대. 주변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40년을 함께 해온 시장 사람들은 제 편이 되어줬죠. 하지만 정작 아들놈은 달랐어요. 어머니,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고지식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난 내일이 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어머님 연세에 무슨 장사예요? 좀 편하게 쉬시라고요. 아들의 말투에서 혜진의 말투가 묻어났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죠. 어머니, 저희는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제쳐두기 시작했어요. 추석에 보내온 선물 세트에는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죠. 어머님, 양로원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선물 세트를 시장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울컥했어요. 연수가, 우리가 있잖아. 너무 서러워하지 마. 시장 사람들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손주들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할머니네 가면 안 된대. 어린 손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가슴이 미어졌죠. 혜진은 이제 시장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웃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퍼뜨리고 다녔죠. 시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세서 걱정이에요. 연세도 많으신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아들을 키워왔는지, 그런 제 모습을 40년간 지켜봐 온 사람들이니까요. 오히려 며느리의 뒷담화가 역효과를 낳았어요. 아니, 효부라고 소문났던 며느리가 저런 모습이었나. 김현숙 씨 고생한 거 생각하면 못할 짓이지. 시장 통해서 이제는 혜진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가게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죠.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혜진이 서 있더군요. 평소에 당당하고 도도한 표정은 없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명품 가방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하지 않았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날카롭고 차가운 말투가 아닌 죄스러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비가 오는데도 무릎을 꿇더라고요. 시장 바닥은 빗물로 젖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잘못 알았어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 며느리의 눈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40년을 시장에서 살다 보니 사람 눈빛만 봐도 진심을 알 수 있게 됐는데 그날따라 혜진이의 눈빛이 달라 보였죠.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사과의 마음으로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비가 내리는 처마 밑에서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옷이 비에 젖어들었는데도 꿋꿋이 서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요.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비가 오는 날이면 장사가 잘 안 되는 법이에요. 시장 사람들도 가게 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다들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달라져서 놀란 눈치였어요. 평소 시장 근처에도 오지 않던 애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다니 다들 진심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잠시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장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가 예전에 사준 청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죠. 결혼식 전에 함께 백화점에 가서 고른 옷이에요. 그때는 서로 좋아하고 배려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어머님,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차에 올라탔을 때 혜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그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온 것만 같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따가워졌는데 에어컨은 켜주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가는 길에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리는 동안 차 안은 점점 더워졌어요. 창문도 다 닫혀 있었죠. 더운 날씨 탓인지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청색 원피스가 등에 달라붙었죠.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낯선 건물 앞에 차가 멈췄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양로원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혜진이의 얼굴에서 아까의 미소는 싹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서 나가더군요. 차 문이 잠기는 소리가 쇳소리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며느리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더운 여름날의 햇살이 차 안을 데우기 시작했죠.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혀왔어요. 에어컨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햇살은 점점 더 뜨거워졌죠. 시계는 멈춘 듯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아침에 입었던 청색 원피스는 이제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며느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아침에 그 눈물과 사과가, 무릎 꿇은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걸요. 처음 차 안에 남겨졌을 때는 1시간 정도면 며느리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양로원 입구 쪽에서 간단한 상담만 하고 올 줄 알았죠. 손목시계를 보고 한참을 참았어요. 곧 오겠지. 너무 걱정 말자. 스스로 달래며 창밖을 내다보았죠. 면회 오는 가족들도 있고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들어가고 나오기도 했어요. 서서히 차 안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선팅이 지난 탓이었는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어도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았죠. 유리에 반사된 내 모습이 답답하게 비칠 뿐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아무 대답도 없는 휴대폰 화면을 보니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죠. 문자도 읽지 않는 걸 확인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온몸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수건은 이미 젖어버려 얼굴을 닦기가 무의미해졌어요. 손목시계를 다시 볼 때마다 시간이 기어가듯 느리게 흘렀고 허기가 서서히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배보다도 갈증이 훨씬 힘들었어요. 한때 시장에서 종일 서서 장사를 할 때도 이렇게 목이 마른 적은 없었는데 차 안은 마치 돌이 된 가마솥 같았죠. 이대로 며느리가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점점 참기 어려워진 건 화장실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3시간이 넘어가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의자에서 허리를 세웠다가 구부렸다가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여도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차 안 공기가 묵직하게 폐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식은땀이 기어나와 목덜미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렸고 청색 원피스는 등짝에 달라붙어 더 답답했죠. 머릿속엔 오래전 시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물건 떼러 가느라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아들 학비를 벌 수 있었던 게 뿌듯했죠. 엄마, 내가 잘할게. 그때의 아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스쳐가니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어요. 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며느리가 그냥 잠깐 일 보러 간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니며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어요. 4시간이 지나가자 휴대폰 배터리는 10% 아래로 떨어졌고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밖은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는데 오히려 햇빛이 차 유리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내부는 더욱 후끈해졌어요. 숨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기분이었죠. 차 문을 억지로 열어보려고 해도 잠금 장치가 걸린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전동식 창문은 전원이 꺼진 것인지 반응이 없었고요. 지금 이 순간 그 아들은 어디에 있고 무얼 하고 있을까? 혹시 이 모든 게 아들과 며느리가 미리 의논한 일이었다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았죠. 차창 밖으로는 양로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나르고 노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한가롭게 산책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풍경을 보는 제 마음은 얼음물에 던져진 듯 혼란스러웠어요. 같은 노인이라도 저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난 이 뜨거운 차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들 중 누군가도 혹시 나와 같은 처지로 여기 오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확 스쳤죠. 손목시계가 5시를 가리킬 무렵 땀은 더 이상 닦아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목은 바짝 말라왔다 갔다 하는 숨조차도 힘겨웠죠. 배고픔은 갈증 앞에 무의미해졌어요.
화장실에 대한 절박함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 와중에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 사장님이랑 이 부인 지금쯤 가게를 열어놨을 텐데 어쩌면 내가 안 보여서 다들 의아해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어지러움이 더 강해졌어요. 다리 부근이 떨리면서 소름이 돋는 기분마저 들었죠.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보는데 양로원 입구를 드나드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빛을 반사하는 검은 선팅이 이런 상황을 완벽히 가려버렸죠. 조용히 창문을 두드려 보아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지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오후 5시 반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을 때 배터리는 이제 5%밖에 남지 않았어요. 통화가 될지도 의문이었지만 혹시 몰라 119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러면 동우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상상은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이 되어 돌아왔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차 안의 공기가 너무 탁해 숨결마저 무거웠어요. 이대로 쓰러지면 어쩌나, 아무도 모르는 채로 이 안에서 정신을 놓아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머릿속에서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사를 하며 온갖 힘든 일도 겪고 손님들에게 억울한 소리도 들어봤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느끼는 고통은 그 모든 세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며느리가 날 속였다고 단정해도 되는 걸까?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이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혹시라도 며느리가 바쁜 일이 있어 늦어진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남아 있었죠. 제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양로원 건물은 오히려 멀리 보이는 듯했고 겉보기엔 평온한 풍경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죠. 차 안은 한낮보다 더 더운지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와 다리 근육까지 저릿하게 만들었어요. 시계가 6시 가까이 다가오자 공복과 갈증, 그리고 화장실 욕구가 뒤엉켜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얼굴에 흐르던 땀은 이젠 식어버려 축축하고 화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졌어요. 아침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던 순간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차라리 나갈 때 물이라도 챙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도 해결책은 없었어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허리를 펴보려 해도 작은 움직임마다 어지럼증이 동반됐어요. 양로원 앞에 멈춘 차 안에서 보낸 고작 몇 시간일 뿐인데 이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6시를 향해 가는 시계 바늘을 응시하며 밖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저 무심한 태양은 서쪽 하늘에 붉게 번지고 있었죠. 끝까지 휴대폰 연락 한 통 없는 현실은 어쩐지 가슴을 쥐어짰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정말 함께 계획한 일이라면 난 이대로 버려진 거겠죠. 대체 왜 이런 방식이어야 했을까? 이 뜨거운 차 안에서 차단된 채로 오로지 목마름과 불안 속에서 소리 없는 외침만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보며 깊은 허탈감이 엄습했어요.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게 받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져 버린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많은 장마도 견뎌냈는데 이 상황은 도저히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차 안에 갇힌 채 보낸 4시간, 아니 거의 5시간이 훌쩍 넘어서 6시에 가까워지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긴 날을 보내는 기분이었어요. 땀에 절어버린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질식할 만큼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무거움 한가운데에는 며느리보다 더 아픈 아들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정말 알았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다 알고 있었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어봐도 답은 없었어요.
차박 하늘은 더 맑아졌는데 내 안의 하늘은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드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 먹구름은 이 고통의 시간을 더욱 길게,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혜진이 돌아왔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자 서늘한 바람이 후두득 들어왔죠. 오랜 시간 동안 찜통 같았던 차 안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 그제야 정신이 좀 들더군요. 혜진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날씬한 몸매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화장, 말끔하게 정돈된 머리. 제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며느리는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나 봐요. 미안해요. 친구 만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뻔뻔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죠. 친구를 만났다고요. 저를 차에 가둬두고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게 하고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에서의 그 공손하던 모습도 결혼식 때의 그 다정하던 모습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양로원 구경하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삼켰죠. 아침에 단정하게 차려입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땀에 젖은 원피스가 온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머리는 땀에 젖어 흐트러졌고 화장은 다 지워졌을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것을 위한 거였던 거죠. 그 눈물 어린 사과도, 점심 약속도, 예쁜 옷을 입으라던 말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차에 에어컨을 켜지 않은 것도, 창문을 다 닫아둔 것도, 양로원으로 데려와서 4시간 넘게 가둬둔 것도, 전부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곳에 저를 강제로 입소시키려고 했던 거죠. 40년간 일구어온 채소 가게도, 단골 손님들과의 정도, 제 인생도 전부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땀에 젖은 옷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아까의 눈물 어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갑고 계산된 표정뿐이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며 참아왔던 시간들. 며느리의 푸른 집안을 생각해서 하며 물러섰던 순간들. 전부 다 제가 우유부단했던 거예요. 혜진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분명 입소 서류겠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모든 걸 결정해버린 거예요. 가게도 살던 곳도 제 인생도. 양로원에 저를 강제로 입소시키려 한 거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시장에서 40년을 버텨온 제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를 악물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어요. 분명 아들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겠죠. 어쩌면 처음부터 함께 계획했을지도 모르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싸워야 할 차례였죠. 시장에서 40년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날 차에 가두고 땀에 흠뻑 젖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내 시간을 이 차 안에서 갇혀 있었어. 아침부터 계획했던 거지?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던 것도 연극이었고 점심 먹자던 것도 거짓말이었고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대해도 되는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40년을 시장에서 일하면서 너희 아버지 세사 부도날 때도 돈 보태줬어. 네가 결혼할 때 예물도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양로원에 처박으려고? 내가 그렇게 눈에 가시였어? 내가 채소 장사한다고 그렇게 부끄러웠어? 너같이 잘난 며느리 체면 깎이니?
나도 처음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어. 예쁘다고 똑똑하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알아? 근데 결혼하고 넉 달 만에 이렇게 돌변하다니. 양로원에 보내면 뭐가 좋아? 네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질까?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지식하세요? 요즘엔 다들 이렇게 해요. 제 친구 어머님도 편하게 양로원에서 지내신다니까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 쉬라고요. 매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사하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요. 여기 시설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어머님 친구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동우 오빠도 힘들어해요. 제발 말 좀 들어먹으세요. 내가 고지식해? 내가 언제 너희한테 패 끼쳤니? 용돈 달라고 했니? 밥 해달라고 했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양로원이 좋다고? 거기 가면 편하게 쉴 수 있다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내 가게, 내 일이 있는데 40년 동안 키워온 단골 손님들도 있는데 나는 아직 건강해. 내가 늙어 보여? 내가 치매에 걸렸어? 아님, 내가 뭐 실수라도 했어? 내 삶의 터전을 왜 이렇게 쉽게 빼앗으려고 해? 난 절대로 여기 안 들어가. 오늘 이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가 나한테 한 짓들 하나도 잊지 않을 거야.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시죠? 꼭 이렇게 드라마처럼 만드세요? 솔직히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시장 장사하면서 얼마나 제 이미지 깎아내렸는지. 동우 오빠 임원인데 어머님은 아직도 시장 아줌마처럼 구세요. 정말 창피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치스럽다고요? 전체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어머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 전 못해요. 여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랑 어울리면서 사시라고요. 오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어머님만 조용히 들어가시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내가 창피하다고? 시장 아줌마라고? 그래. 난 시장 아줌마야. 근데 그 시장 아줌마가 네 남편 공부시키고 취직시켰어. 네가 결혼할 때 그 호텔비도 내가 다 냈어.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하는데 네가 지금 쓰고 다니는 명품백도 다 내 돈으로 산 거 아니니? 내가 주는 용돈으로 사고 내 아들 월급으로 산 거잖아. 네 친구들은 뭐가 대단하다고? 다들 부모 재산으로 살면서 취미로 일한다는 애들 아니니?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아들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근데 그런 내가 창피해? 네가 뭔데 나를 창피해? 내 아들 잘 키워서. 너 같은 며느리나 들어와서. 내가 미쳤지. 차라리 시장 아줌마 딸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야.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동우 오빠 키우신 거 감사하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제발 좀 현실적으로 사세요. 어머님 같이 사는 분들 이제 없어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님도 좀 바뀌셔야죠. 아님 여기서 편하게 사시든가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인생을 네가 어떻게 알아? 40년을 일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면서 동우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는 알 수가 없어. 난 절대로 여기 안 들어가. 차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이러고도 며느리야? 시어머니를 차에 가두고 속이고 나보고 현실적으로 살라고? 그래, 난 구시대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아무리 구시대 사람이어도 사람의 도리는 알아.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앞으로는 너희 집에도 안 갈 거야. 명절에도 안 가. 손주 얼굴도 안 볼 거야. 이제부터 너희하고는 끝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두고 봐. 차 문 열어. 당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택시기사님이 걱정되는 눈빛으로 자꾸 백미러를 보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기가 싫었죠. 마치 제가 패배자가 된 것만 같아서.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죠.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눈물 어린 사과, 점심 약속, 그리고 4시간의 고통. 가슴이 저며올 때마다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죠. 시장에서 40년 그 세월이 절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신이 좀 맑아졌어요. 문득 단골 손님들 얼굴이 떠올랐죠. 채소 고르면서 들려주던 그분들의 이야기. 시어머니 시집살이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정 변호사님이 생각났어요. 30년 단골이셨죠.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오셔서 신선한 채소를 사가시는 분이었어요. 가끔 법률 상담도 해주시곤 했죠. 연숙 씨, 세상은 결국 진실이 이긴다니까.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죠. 도매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나둘 출근길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 어제는 왜 문을 일찍 닫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어요. 10시가 되자 정 변호사님이 오셨죠. 연숙 씨, 오늘은 얼굴이 안 좋네요. 참았던 눈물이 또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죠. 정 변호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듣고만 계셨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해주셨죠. 차량 블랙박스에 다 찍혔을 거예요. 통화 기록도 있고, 문자도 있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세요.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메모장을 꺼내 하나하나 적었어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다 봤어요. 어제 일. 증인이 필요하면 우리가 다 나서줄게요. 40년 동안 쌓아온 정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분노도 눈 녹듯 사라졌죠. 대신 차분한 의지가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싸워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매일같이 양로원 팸플릿을 보내왔어요. 문자로, 택배로, 심지어 시장 상인들 편으로도 보냈죠. 어머님, 한 번만 구경하러 가보시면 좋겠어요. 어머님 연세의 장사는 힘드시잖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쉬세요. 끊임없이 오는 문자에 정 변호사님 조언대로 하나하나 캡처해 두었어요.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했죠. 녹음 버튼 누르는 게 익숙해질 무렵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양로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김현숙님 입소 예약금 환불 문의드립니다. 예약금이라고요?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입소 예약금까지 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지 않고 물어봤죠. 언제 예약한 건가요? 2달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때가 며느리가 처음 양로원 팸플릿을 건넨 시점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동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어머니, 또 혜진이 얘기하시려고요? 동우야, 네 마누라가.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세요. 혜진이도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건데. 말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양로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낯선 목소리였죠. 저 김현숙님이시죠?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제가 다 봤어요.
그 직원의 양심 선언이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평소에도 자주 양로원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노인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접근했다고 해요. 여기 정말 좋으시대요. 어르신들 편하게 지내시고. 이런 식으로 말을 걸고 주소를 알아내고 그리고는 그날처럼 속여서 데려오려 했대요. 충격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며느리의 독단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란 걸 알게 됐어요. 녹취록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양로원 직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죄송해요. 그동안 눈 감아왔던 게. 직원의 양심 고백은 계속됐어요. 입소 수속을 미리 밟아두고 강제로 데려오면 수속을 진행하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술서를 써주겠다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진술서.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죠.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식들 몰래 양로원에 강제 입소된 분들, 재산을 빼앗기고 버려진 분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니. 진술서를 읽으면서 결심했어요. 이건 이제 제 문제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죠. 변호사님,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숨 돌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거죠. 추석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이었어요. 제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단번에 알아챘더군요. 엄마, 혹시 혜진이 때문에? 역시 딸은 달랐어요. 사촌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먼저 큰 조카 기철이, 변호사인 작은 조카 수민이. 모두 한마디로 당연히 가야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친정 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94세의 고령이신데도 그러시더군요. 당장 간다. 장소는 미영이네 집으로 정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동우와 혜진이는 마지막으로 도착했어요. 혜진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죠. 하지만 곧 그 표정이 바뀔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94세의 연세에도 목소리는 또렷하셨죠.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혜진이가 양로원 팸플릿을 건넨 날부터 시장에서의 막말들, 그리고 그날의 일까지. 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발뺌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였어요. 작은 조카 수민이가 태블릿을 꺼냈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어요. 혜진이 저를 차에 태우고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고 4시간 동안 가둔 모든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것도 오해인가요? 수민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양로원 직원의 진술서도 공개됐죠.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내가 이런 손주 며느리를 두다니. 동우는 영상을 보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된 듯 했죠. 여보,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더군요. 미영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가 이럴 줄은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큰 조카 기철이도 참지 못하고 일어섰죠.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혜진은 여전히 버티려 했어요. 전 그저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죠. 양로원에서 미리 입소 비용을 낸 영수증까지 나왔으니까요. 결국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었을까요? 동우는 계속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친정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어요. 연수가 너무 힘들었지.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엄마, 이제 제가 있잖아요. 큰 조카 기철이가 말했어요. 이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은 조카 수민이가 대답했죠. 당연히 법적 대응해야죠. 이건 명백한.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가족끼리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동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혜진은 구석에 서서 손톱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죠. 친정 어머니께서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여기까지 온 게 다 늙은 애미 탓이야. 미영이가 바로 말을 받았죠.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순전히 혜진이 잘못이에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무거운 공기가 온 방 안을 채웠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그 무거운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가족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여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평소처럼 새벽장을 보고 돌아와 가게 문을 열려는데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가 서 있더군요. 혜진이의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평소에는 기사를 동행하시던 분들인데 이날은 직접 운전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사돈. 혜진이 어머님은 비가 내리는데도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버님도 함께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시장 골목에서 재벌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이 참 낯설었죠. 이런 딸을 둔 저희의 잘못입니다. 두 분의 눈에는 진심 어린 뒤회가 담겨 있었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기에 얼른 가게 안으로 모셨죠. 저희가 잘못 키웠습니다. 혜진이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돈만 알게 하고 인성은 가르치지 못했네요. 그제서야 혜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대요. 공부도 음악도 미술도 뭐든 1등은 기본이었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성과가 우선이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결과가 중요했대요. 대학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혜진이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어야 했는데 돈으로 매듭지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라도 아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려고 해요. 혜진이도 상담을 받기로 했대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변화하고 싶다고. 그날 오후 동우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일주일 휴가 냈어요. 넥타이를 풀고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더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당근은 울퉁불퉁하게 썰리고 배추는 너무 두껍게 썰리고 보다 못한 김 반장님이 소리를 치셨죠. 이 녀석아!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나 알아?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너 중학교 때 기억나냐? 이정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반찬 하시고 장학금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박씨 아저씨도 한마디 하셨어요. 대학 붙었다고 온 시장이 잔치했던 거 기억나니?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너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동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우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시장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그날 저녁 혜진이네 부모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셨더군요.
병원도 알아보셨대요. 매주 2번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래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린 시절부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동우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저도 혜진이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어요. 혜진이는 3개월간 친정에서 지내면서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혜진이가 친정으로 떠난 다음 날부터 동우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가게에 들렀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말수도 적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사올게요. 퇴근하면서 챙겨온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하고 가끔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오기도 했어요. 서툰 솜씨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죠. 한 달이 지날 무렵 혜진이의 상담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혜진 씨가 어린 시절부터 강요된 완벽주의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환경. 그런 것들이 혜진이를 힘들게 했다고 하더군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혜진이의 친정 어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을 찾아오셨죠.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시장 분위기에 익숙해지셨어요. 사돈,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키웠는지. 가끔은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죠. 2달이 지났을 때 혜진이에게서 첫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주치의 선생님의 권유로 써내려간 편지였대요. 자신의 모든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반성하는 내용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이기적이었어요. 남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제 기준만 중요했죠. 시어머님을 괴롭혔던 것도 결국은 제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동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시장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예전 추억을 꺼내면서 웃기도 하고. 어머니, 제가 중학교 때 장학금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온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주시고. 시장 사람들도 동우의 변화를 느끼는 눈치였어요. 많이 달라졌어. 사람이 겸손해졌어. 3달째가 되었을 때 혜진이가 반성문을 들고 찾아왔어요. 치료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앞에서 직접 읽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죠. 저는 왜 제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늘 인정받고 싶었고 완벽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소박한 삶이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나 봐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읽다가 울고 또 읽다가 우는 모습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님께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목이 메어 겨우 읽어내더군요. 동우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아내의 아픔을 몰랐다며, 자신도 많이 반성했다며, 시장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역시 김연숙 씨는 다르다니까. 며느리도 이제 잘할 거야. 3개월의 시간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가족은 단단해졌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어요. 치유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었죠.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혜진이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외모부터가 달랐죠.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 짙은 화장 대신 맑은 민낯. 매일 아침 5시에 저와 함께 시장에 나오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힘들 텐데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혜진이는 완강했죠. 어머니가 40년 동안 하신 일, 저도 배우고 싶어요.
첫날은 새벽 시장에서 채소 고르는 법부터 배웠어요. 배추 겉잎을 만져보고 무 단단한 정도를 확인하고. 어머니, 이게 다 요령이 있네요. 서툰 손놀림으로 채소를 고르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도매상 아저씨들도 놀라더군요. 연숙 씨, 저 며느리 맞아요? 많이 달라졌네. 시장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열고 채소를 진열하고. 혜진이는 모든 게 신기한 듯 열심히 배웠어요. 어머니, 상추는 이렇게 물을 뿌려야 해요? 배추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처음에는 손님들도 어색해했죠. 저 모습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나. 하지만 혜진이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채소 다듬는 법도 배우고, 손님들께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가끔은 실수도 했죠. 배추값을 잘못 계산하기도 하고, 상추를 너무 세게 씻어서 찢어뜨리기도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졌죠. 동우도 달라졌어요. 토요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가게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변화를 알아봐 주셨죠. 연수가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네. 아침부터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역시 김연숙 여사는 다르다니까. 김 반장님은 혜진이한테 직접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너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보니 네가 맞는 것 같다. 혜진이는 그 말에 눈물을 보였어요. 시장 할머니들은 이제 혜진이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날이 더운데 이거 마셔라. 점심은 먹었니? 혜진이도 조금씩 시장 사람이 되어갔어요. 이제는 손님들의 입맛도 알고, 단골들의 사정도 이해하고. 할머니, 오늘은 무가 참 실하네요. 이거 드셔보세요. 아주머니, 배추 보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사 요령도 생기기 시작했죠. 가끔은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어머니, 오늘은 배추가 들어온 지 좀 됐으니까 값을 조금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상추는 내일 새로 들어올 거니까 오늘 건 일찍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40년 장사하면서 터득한 걸 이렇게 빨리 배울 줄은 몰랐죠. 동우는 이런 아내가 자랑스러운가 봐요. 여보, 정말 대단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많이 배우다니. 시장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풍경이 생겼어요. 아침이면 며느리와 함께 채소를 다듬고, 점심때는 같이 김밥을 먹고, 저녁이면 동우가 들러서 셋이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3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엄마, 나 혜진이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 동우가 문득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이런 며느리가 될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엄마랑 이렇게 잘 지내고. 시장 사람들은 이런 우리 가족을 보며 말씀하세요. 저렇게 며느리를 감동시키다니.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전 알아요. 이게 다 혜진이가 변하려고 노력한 덕분이라는 걸. 시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가족.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나는 동안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죠. 혜진이의 옷장에서는 더 이상 명품 가방이나 옷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 시장에서 입기 편한 옷들로 가득해졌죠. 예전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느라 카드값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월급을 모아 시장 노점 할머니들께 간식도 사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이 앞치마 예쁘지 않아요? 우리 같이 맞춰 입어요. 며느리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져요. 가끔 혜진이 친구들이 찾아오면 이제는 자랑스럽게 시장을 소개해요. 우리 어머님이 40년 동안 읽은 곳이야. 여기 채소가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 이제 나도 여기서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한때는 시장이 촌스럽다며 부끄러워하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동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승진 제안을 받았대요. 임원으로 승진하는 대신 지방 발령을 가야 한다고.
예전 같았으면 고민도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 저 승진 안 할래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매주 목요일은 혜진이와 제가 함께 시장 구경을 다니는 날이에요. 다른 시장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어머니, 저기 꽃시장도 가보면 어때요? 우리 가게에도 예쁜 꽃 좀 놓을까요? 며느리와 시장 구경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시장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김 반장님은 혜진이를 보면 딸처럼 예뻐하시고, 이정순 할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싸주시기도 하고. 혜진아, 이거 너가 좋아하는 김치야. 요새 야위어 보여서 특별히 해왔다. 혜진이는 이런 시장의 정이 참 좋은가 봐요. 어머니, 제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몰랐네요. 시장 일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한테 배운 장사 요령, 생선 가게 아저씨한테 들은 시장 이야기. 이제는 이게 혜진이의 새로운 낙이 됐어요. 어머니, 전 이제 명품 가방보다 시장이 더 좋아요. 여기서 장사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퇴근 후에는 동우도 가게에 들러요. 무거운 짐도 나르고 가게도 정리하고. 이제는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 됐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장어구이 사왔어요. 혜진이가 요새 좀 힘들어 보여서요. 1년 전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어요. 명품백에 집착하던 며느리는 이제 시장 일을 즐기고, 승진에 목매던 아들은 이제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죠. 혜진이는 요즘 시장 상인의 일도 돕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니, 우리 시장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홍보도 하고 SNS도 관리하고. 며느리의 재능을 시장에서 발휘하는 모습이 뿌듯해요. 시장 사람들도 이런 혜진이를 예뻐해 주세요. 연수가 며느리 참 잘 키웠다. 우리 시장이 젊어지는 것 같아. 시장이라는 공간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40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러갔어요.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우리 가게는 많이 달라졌어요. 혜진이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 덕분에 젊은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핸드폰으로 장 봐요. 처음엔 반대했죠. 채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하는 거야. 하지만 혜진이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어머니가 40년간 쌓으신 신뢰가 있잖아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좋은 채소만 골라 보내드릴게요. 결국 시작하게 된 온라인 주문이 이제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어요. 아침마다 들어오는 주문을 확인하고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골라 포장하고, 혜진이는 사진도 찍어서 손님들에게 보내주더군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신뢰할 수 있대요. 시장 사람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게를 보고 배우려 해요. 연수기네는 늘 앞서가. 젊은 며느리가 있으니 이렇게 변하네. 동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회사 일과 가게 일을 자연스럽게 병행하고 있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고, 퇴근길에 들러 온라인 주문 배달을 도와주고. 어머니, 이제는 이게 제 낙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대요. 가족을 챙기면서도 일을 잘하니까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시작한 효부 모임은 시장의 자랑이 됐어요. 매달 한 번씩 시장 안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모여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도 처음엔 시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저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죠. 솔직한 대화가 오가다 보면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문의가 온대요. 혜진 씨,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강의해 주세요. 효부 모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 조금씩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하루라도 가게를 비우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혜진이가 워낙 잘해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설악산에 다녀왔어요. 단풍이 절정이었죠. 어머니, 사진 많이 찍으세요. 저희한테도 보내주시고요. 시장에 돌아오면 혜진이가 꼭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다음엔 저희도 같이 가요. 시장은 이제 혜진이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쌓아온 40년의 경험에 혜진이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더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죠. 가끔은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요. 처음 시장에 자리 잡았을 때처럼 혜진이도 이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5년이란 시간이 우리 가게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더운 여름날 차 안에 갇혀있던 4시간. 양로원으로 끌려갈 뻔했던 그날의 기억.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시간이 고맙게 느껴져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돈독해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시장 사람들은 지금도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너가 그때 참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맞는 말이에요. 40년을 살면서 저는 늘 참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죠. 시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다만 그 단호함 속에 화해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혜진이가 변하려 노력할 때 그 마음을 알아봐주고 기다려준 것처럼. 동우가 뉘우칠 때 그 진심을 받아들여준 것처럼. 시장 사람들도 많이 배웠대요. 연숙이 며느리 봐.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봤잖아. 이제는 시장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면 저를 찾아와요. 김현숙 씨, 우리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며느리와 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혜진이는 더 이상 명품이나 허세에 연연하지 않아요. 대신 시장 사람들의 정과 사랑을 배웠죠. 동우는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요. 승진이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 역시 많이 성장했어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맞서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하지만 그 맞섬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장의 좋은 본보기가 됐어요. 다른 가정들도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가끔 혜진이가 물어보곤 해요.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죠? 저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그러면 전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고마워.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져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해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시장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다른 시어머니, 며느리들의 이야기.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단호함과 사랑의 균형.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시장에서 40년을 살며 깨달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나누고 싶었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화해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게 제가 72년을 살며 배운 가장 소중한 지혜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64세입니다. 첫째 아들 영민이와 둘째 딸 영지, 이렇게 두 아이를 두고 있어요. 제 인생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며 살림하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죠.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의 결혼 문제로 큰 소동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들의 사생활이기도 하고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춰지고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들 하더라고요. 특히 신혼집 마련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민이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35이 되도록 결혼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드디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겪은 일들을 들려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영민이가 35에 겨우 결혼한다니 안도감이 컸어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영민이가 30을 넘기고도 결혼 얘기가 없을 때는 많이 걱정했거든요. 우리 아들은 언제 결혼할까? 혹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날도 많았어요. 그러다 영민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속으로 괜찮은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서지연이었어요. 영민이보다 3살 어린 32이었죠. 나이도 적당하고 직업도 좋고 첫인상만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첫인상은 꽤 좋았습니다. 단아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지연이는 중소기업에서 격리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외모도 괜찮아서 영민이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영민 오빠의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맑고 깔끔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감으로 합격점을 주었답니다. 첫 만남에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후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도 가졌어요. 지연이 부모님도 점잖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셨어요. 교육자 가정에서 자란 지연이니까 분명 예의 바르고 성실할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결혼 날짜도 잡고 신혼여행지도 정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나 봐요.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작은 징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연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인 몇 가지 행동들이요. 처음에는 그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려니 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였죠. 지연이가 고른 드레스가 제 눈에는 너무 화려하고 비싸 보였어요.
레이스와 비즈가 가득한 드레스였는데 입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이 드레스 좀 과하지 않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가 가장 아름답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수긍했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은 예물을 고르러 갔을 때였어요. 지연이가 고른 반지가 제 월급의 몇 배는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민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지연이는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빠, 이 정도는 해야지. 평생 낄 반지인데. 그 말에 영민이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고 넘겼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신중하게 봤어야 했나 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이 결혼한다는 기쁨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새 며느리와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에 지연이의 행동을 다 눈감아 주었어요. 심지어 지연이가 비싼 신혼살림을 사겠다고 했을 때도 젊은 사람들은 새 출발에 멋진 것들로 시작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경고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가려져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 봤던 거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작은 징조들을 무시하셨던 적이 있다면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문제란 바로 신혼집 마련 문제였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영민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이 엄마를 찾아오는 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영민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평소 밝고 긍정적인 우리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잠깐 시간 되세요? 영민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평소 당당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무언가 큰 고민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죠. 아들의 고민을 들어줄 준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일인지 걱정되더라고요. 저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요. 아, 그렇지요. 신혼부부에게 집이란 정말 큰 문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들 하잖아요. 영민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리 알아봐도 적당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월세는 너무 비싸고 전세도 엄두도 못 내겠고.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주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아팠죠. 영민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지연이랑 둘 다 벌고 있지만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결혼을 미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결혼한다고 좋아하던 제 아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갈 집을 사주기로요. 제 형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알았어, 영민아. 엄마가 신혼집은 마련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민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놀람과 기쁨,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말요?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어떻게든. 영민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야. 너희 신혼생활의 시작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그 말에 영민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써야 했고 은행 대출도 받아야 했거든요. 밤새 고민하고 계산해봤죠.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제 신용도가 좋아서 대출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사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영민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기뻐하더니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노후는 어떡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모 걱정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더라고요. 걱정 마, 영민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신혼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영민이는 회사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지연이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셋이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나섰어요. 첫 번째로 본 집은 28평형 아파트였습니다. 위치도 좋고 시설도 괜찮았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지만 지연이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새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새 집이라.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두 번째로 본 집은 25평형 새 아파트였어요. 가격은 좀 비쌌지만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지연이도 좋아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 집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넓은 걸로 볼 수 없을까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를 더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집은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집은 30평형 아파트였어요. 제 형편으로는 정말 무리한 선택이었지만 이 정도면 지연이도 만족하겠지 싶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넓고 깨끗했거든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좋겠는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집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머님, 이 집도 좀. 지연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응? 이 집은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저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죠. 글쎄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연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걸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지연아,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거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나 봐요. 지연이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순간 저도 제 반응이 과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다음 말에 그런 생각은 싹 사라졌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지연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너 생각이 뭔데? 지금까지 본 집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공인중개사님도 당황한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원하는 건 40평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40평대라니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뭐? 40평대?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어떤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지연이의 태도가 점점 더 건방져지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아뒀던 모든 불만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40평 살 돈도 없으면서 무슨 40평을 사니? 20평이 아니라 10평짜리 집도 못 사면서 너 지금 7평짜리 월세 자취방에 살고 있잖아.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게 말하고 싶어졌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제 꿈을 말한 것뿐인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꿈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 얼마 모았다고 했지? 800만 원? 30대 중반에 800만 원 모아놓고 40평대를 원하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어떤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지연이는 제 말에 충격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를 모았든 그건 제 사정이에요. 어머님이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지연이의 반응에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현실은 전혀 보지 않고 꿈만 꾸고 있다니 정말 철없는 아이구나 싶었죠. 네 사정? 그래, 네 사정이지. 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사정이기도 하지.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 알아?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저를 더 자극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는 그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좋은 환경?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야 훨씬 좋은 환경 아니니?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꿈을 말한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꿈? 네 꿈을 위해 나더러 무리하라는 거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너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너는 몰라? 지연이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 괜찮으세요?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지연이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40평대, 꿈, 좋은 환경. 이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영민이는 대체 이 아이의 어떤 점을 보고 반한 걸까? 전화기를 들어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영민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민아, 네 여자친구 왜 그러니?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영민이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너 이런 애랑 결혼할 거니? 너 당장 집으로 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민이도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는지 곧바로 대답했죠. 네, 엄마.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영민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의 표정이 긴장된 것을 보니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소파에 앉은 영민이를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영민아, 이야기 좀 하자. 제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영민이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파혼해. 저런 정신 나간 애랑 결혼 못 시켜. 영민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여자친구, 아니 이제 전 여자친구지. 걔가 40평대 아파트를 원한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애야. 영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는 게 보였죠. 뭐라고요? 40평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40평대래. 넌 어떻게 생각하니? 영민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런 애랑은 결혼할 수 없어요. 영민이의 반응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엄마는 너가 화낼 줄 알았어. 영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오히려 화가 나요. 지연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아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 영민아. 너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너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영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지연이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랑은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가 영민이 옆에서 항상 지켜볼게. 영민이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지금 당장 지연이한테 가서 얘기하고 올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민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첫 연애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연이 같은 애와 결혼했다간 영민이가 평생 고생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영민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들이 어떤 표정으로 돌아올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영민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번 결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였죠. 결국 영민이와 그 애는 파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상심할까 걱정됐어요. 첫사랑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길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영민이는 오히려 홀가분해하더군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됐어요. 영민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후회나 미련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처럼 밝아 보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가 평소에도 영민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비싼 명품 가방을 사달라느니 해외여행을 가자느니. 영민이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 사실 저도 지연이와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헤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영민이의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게 미안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아들의 고민을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이 그 애의 본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40평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지연이의 본 모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영민이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때로는 부모가 나서서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 순간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파혼 후 며칠 동안 영민이는 집에서 쉬었어요. 저는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영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영화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점점 영민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멍하니 있던 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죠. 엄마, 이제 보니 지연이와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 앞길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빨리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예비 며느리를 쫓아냈냐는 식의 말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아 밖에 나가기가 꺼려질 때도 있었어요. 특히 친정 엄마가 전화해서 미향아, 너 어쩌다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사람들도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늘어났죠.
오히려 이제는 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미향아, 넌 정말 현명했어. 나도 그때 너처럼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깨달았죠. 영민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성숙해졌어요. 전에는 그저 회사 다니고 월급 받는 것에 만족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퇴근 후에 영어 학원도 다니고,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답니다. 엄마, 지연이랑 있을 때는 그저 현재에 안주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영민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 순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부모가 나서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일 수 있답니다. 우리 영민이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보다 때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라는 걸 깨달았죠.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느껴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소통의 중요성도 깨달았죠.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도 깊어졌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영민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답니다. 이제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영민이의 앞날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영민이가 새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됐어요. 지난번 일을 겪고 나니 며느리감을 보는 눈이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좋은 아이더군요. 이름은 민지예요. 첫인상부터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영민 오빠의 여자친구예요. 민지가 인사를 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민지는 겸손하고 현실적이에요.
영민이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는 아직 둘 다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큰 집보다는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민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민이도 민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둘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엄마, 민지는 정말 달라요.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요. 영민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대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민지의 인품이 더욱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는 영민 오빠와 함께 천천히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민지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물론 아직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언젠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민이와 민지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말동무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린대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엄마, 민지랑 봉사활동 가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영민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확신했어요. 두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 중이래요. 외식은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정말 좋아하면서 감사해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민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해져요. 영민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민지와 함께 살림을 나눠서 한대요. 엄마, 민지 덕분에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민지에게 더욱 고마웠죠. 두 사람은 서로의 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해요. 명절이나 생신 때 항상 찾아뵙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린대요. 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해질지 기대가 돼요. 어머님, 저희가 언젠가 결혼하게 된다면 양가 부모님 모시고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민지의 그 말에 저는 벌써부터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값진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 영민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저는 영민이의 선택을 믿어요. 그리고 민지라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해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어떤 가정을 꾸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지연이 소식 들었어요. 영민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아니, 무슨 소식인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연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런데 또 헤어졌다고 해요. 영민이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 어떻게 그런 소식을 들었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저희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지연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영민이가 설명했어요. 지연이가 새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서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사람이랑 잘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영민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싶어 뿌듯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헤어졌대요. 이유가 또 돈 문제래요, 엄마. 영민이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돈 문제라니 어떻게?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새 남자친구가 지연이의 소비 습관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대요. 계속 비싼 선물을 요구하고 고급 레스토랑만 가자고 하고. 결국 남자친구가 지쳐서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안타깝기도 했죠. 그 친구 말로는 지연이가 남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크게 싸웠대요. 남자친구가 그런 비싼 걸 어떻게 사주냐고 하니까 지연이가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했다더라고요. 영민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지연이가 40평대 아파트를 원했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앞섰었죠. 그 순간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신대요. 딸이 이렇게 연애를 거듭하며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다고. 영민이의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자식이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지연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지연이를 제 딸처럼 생각했었죠. 그 아이의 밝은 웃음과 친절한 모습에 반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판단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사람의 본질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죠. 그래도 영민아, 우리가 남의 일에 너무 관여하는 건 좋지 않아. 지연이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야.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비록 우리와는 인연이 아니었지만 지연이도 언젠가는 자신의 길을 찾게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가끔 지연이 생각하면 마음이 좀 복잡해요. 영민이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첫사랑의 아픔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죠. 비록 그 사랑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더라도 그 시간들이 영민이의 일부였음은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넌 이제 민지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 앞만 보고 가렴. 제가 영민이를 격려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거든요. 민지라는 아이를 만난 것은 영민이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엄마. 민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연이랑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요. 영민이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죠. 지연이와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특별한 빛이 영민이의 눈에서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 마음 잘 간직해. 너희 둘이 앞으로 좋은 가정 꾸리길 바란다. 제 진심을 담아 말했죠. 영민이와 민지가 만들어갈 가정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지연이와 영민이의 결혼을 막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도 지금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서로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지연이의 경우처럼 한번 형성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결혼 전에 서로를 잘 알아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가치관, 생활 습관,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충분히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 없이 단순히 외모나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지연이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될지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해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 경험이 너무 가혹하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을 수 있으니까요. 민지는 결코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죠. 오히려 검소한 생활을 즐기고 영민이와의 소소한 일상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엄마, 저번에 민지랑 공원에서 도시락 먹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영민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영민이와 민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갈 가정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째, 자녀의 배우자를 고를 때는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 둘째,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의 선택에 개입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 셋째,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모두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부모가 되길 희망합니다.